자,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문과정은 이제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약속드렸듯이 이 금융 파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LTV와 DTI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원금과 원리금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원금 균등이 26개 때 썼어요. 그래서 1차 연도가 아니라 2차 연도가 나와서 보기 때문에 원금과 원리금을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체증식과 원금 같은 건 체감식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1페이지 가시면 제가 제목을 저당 상환 방법이다 놓고 강의를 해볼게요. 자, 다 고정금리로 예정을 하고 조건이 똑같죠. 그래서 융자액이 총융자액이 1억이다.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똑같죠. 그래서 이자율이 뭐 연 10%다 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저당 상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몇 년 거치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 방법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리금 상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26회 나왔던 게 원금 균등인데요. 자, 원금 균등은 어떻게 상환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금 균등입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세 가지를 또 비교해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합니다. 우리가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럼 전체 금액은 초기에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이 제일 많고 점점 주니까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감식이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1000만 원에 10년이니까 우리가 100만 원씩이죠. 물론 월로 간다면 12개월로 또 나눠줘야 돼요. 연이니까 그냥 원금을 자 100만 원 그냥 100 이렇게 할게요. 만 원을 빼고 자 이자도 처음에는 첫 해에 상환이 안 됐으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00만 원. 근데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은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처음에. 두 번째가 시험 문제 요번에 26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원금도 100만 원이고 항상 이자는 상환된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환되니까 910%니까 90이 남죠. 그러니까 190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이 상환됐으니까 800이 남았죠. 100만 원은 원금이고 800의 10%는 80이 됩니다. 180이 돼서 되고요. 그다음에 300이 상환됐으니까 700이 남죠. 700의 10%는 7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170이 돼서 됐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1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10만 원이 남는다는 게 간단하죠. 이거는 오히려 더 구하기가 쉽습니다. 110만 원이 돼서 체감식으로 간다는 거. 근데 만약에 요게 우리가 26회 때 나왔기 때문에 자 27회 때는 원리금 상환이 나오지 않을까 계산 방식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액을 구할 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그 LTV DTI 했을 때 DTI 원리금을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곱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다. 그럼 저당 상수가 0.13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 계산을 간단하게 한다면 그럼 원리금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30만 원 정도 근사치로 떨어져요.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해진다는 거죠. 원리금이 균등.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30만 원씩 130만 원씩 만 원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130만 원. 그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돼요. 이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첫 해. 그래서 첫 해에 대한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자는 똑같습니다. 그럼 원금이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상환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 30만 원 빼면 970이 남으니까 10% 97만 원입니다. 7만 원을 지우고 그냥 90만 원을 할게요. 130에서 90 빼면 4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에서 90만 원 이자는 줄어듭니다. 갈수록. 이자는 감소를 하고 원금은 늘어나는 성격이 되죠. 원리금이 똑같으니까 원금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자는 준다는 게 저랑 공통적이에요. 이자는 줍니다. 원금은 늘어나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둘 다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준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당연히 전체 금액이 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원금이 늘어난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세부적인 건 뭐 그냥 가겠습니다. 뭐 부의 상환 이런 것들은 빼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최정식, 점증식은 자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26회 때 소득이 예상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적합하다. 틀리죠. 소득이 점점 증가될 것 같은 우리가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가 유리하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건 원리금이 초기에는 60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도 내지 말고 이자도 60만 원만 내라는 얘기죠. 그럼 갚아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정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과정은 이 두 가지의 계산 방식만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가 얘는 60만 원, 얘는 초기에 200, 얘는 130이죠. 이 때문에 그래프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십시오.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잔금하고 원리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초기하고 후기를 물어봐요. 만기를.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130씩 원리금은 균등하잖아요. 원리금부터 깁니다. 그 다음에 최정식을 그세요. 최정식, 점증식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원금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원금은 체감식일 수밖에 없죠. 점점 줄어드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초기에는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죠. 반대는 바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험 문제 잔금이라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초기서부터 만기까지 간다면 어떻습니까? 일정 액씩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균등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금이 있고 최정식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중도 상환 시 제일 많이 남는 건 누구니? 당연히 최정식 상환이 제일 많이 잔금이 나을 겁니다.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적다는 게 시험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원금과 원리금의 계산 방식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이외에 27회 때는 원리금, 저당상수 이용한다는 게 꼭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자는 줄입니다. 특히 초기에 이자는 동일하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리금은 다르죠. 그러면 이자는 주는데 얘는 원금이 균등하니까 전체에 대한 것이 줄어드니까 체감식이 낮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자는 줄고 원금이 늘어난다. 이자는 줄고 원금이 늘어난다는 게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제일 많이 내는 게 원금, 원리금, 최정식. 남아있는 것은 최정식, 원리금, 원금. 원금이 중도상환시 제일 적게 남는 거죠. 그럼 최정식은 남아있는 게 크기 때문에 납부할 이자도 많고 그 다음에 총 납부액도 크다는 것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전전전 시간에 그 저당의 유동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저당의 유동화가 중요할 것이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증권이, 자, 부채 증권이 MBS와 ABS가 있는데, 특히 제가 ABS는 출제 빈도가 낮고 MBS 위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BS 위주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를 어디 가시면 페이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야 하는 페이지가 있죠. 129페이지를 가셔서 MBS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시 가셔서 ABS와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129페이지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보금자리론.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얘기하면서, 자, 갑돌이가 차입자죠. 그 다음에 10년, 15년, 20년, 30년이기 때문에 장기입니다. 그럼 대출채권도 장기 대출채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LTV가 1억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빌려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A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은행이 대출자죠. 자,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대출해주면 두 가지 권리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교재 13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고 한번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담보물에 대해서 채무례행할 경우 차입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경매 처리의 저당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저당 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대출 기간입니다. 중요한 것만 찍고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HF라는 공사에 이걸 넘기겠죠. 자금을 주면. 그러면 유동화 중개 기간이면서, 자, 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HF에 넘겨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당을 모아놓은 저당 풀을 가지고 쪼개서 자금을 투자자가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MBS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2차 대출 기간이다. 여기 시장을 제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요걸 쪼개서 발행했기 때문에, 자, 주택 저당 담보증권이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저당, 백, 담보, S, 증권.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자는 저당 투자자가 돼요. 저당 투자자. 그래서 이제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을 나눌 거냐면, 제가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당 투자자가 먹는 것은 저당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거를 발행한 거는 채권 형태로 발행합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 자금을 융통한 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기 지분을 판 게 아니라 부채를 갖고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이다. 이게 뭐죠? 근데 ABS라는 게 있습니다. ABS는 자산 담보부 증권이에요. 둘 다 유동화 증권이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증권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얘가 더 개념상 큰 개념이다. 그럼 얘도 둘 다 MBS와 ABS는 다 부채금융, 부채증권에다가 가장 키가 됩니다. 그럼 저당 수익이라는 것은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출 금리가 2차의 MBS 금리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했죠. 요구 수익률이 예금 금리라면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1차가 더 높고 2차가 공인중개사가 개론이 1차니까 1차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그럼 저당이 유동화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 25일 떴죠.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고 2차는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걸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 대출 기간은 자 반드시 저당권을 매각한다면 틀려요. 이 저당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습니까? 보유할 수도 있죠.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해서 원리금은 상환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유가 없을 때는 매각합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이 나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은행은 1차와 2차를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A은행은 많은 지원이 아니라 지금 한정된 지원으로 많은 자금을 더 대출할 수 있고요. 다른 주식시장, 자본시장 같은 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더 방지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한테 만족을 할 만큼 전달을 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MBS에 대한 종류가 뭐 MBTS, MBB, MBTB, CMO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부채금융이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자기 자본조달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자 주식회사가 이치를 설명할 겁니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죠. 타인 자본 조달이 아니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 저당 투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가 됩니다. 지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는 배당을 먹는 거죠. 배당. 만기가 없고 고정된 게 아니라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가 별표 표시를 3개 했던 곳이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법이 있고요. 영어로 이제 리츠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별표를 3개 정도 칠게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비교도 3개를 칠 겁니다.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빼먹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의 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MBS를 발행하고 장기 보금자리론을 차입자한테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해주고요. 주택연금에 지급 보증금을 해주지 지급 보증을 하는 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니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아까 교재 페이지 137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다수의 소액투자가 공모로서 출자를 해서 현금을 할 수 있지만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얘네 하나하나는 지분 투자가 되면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먹는다.
자, 배당은 90% 이상 금전 배당으로 가야 된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 소유 지분, 임대형 부동산 같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임대 수익을 먹으면 내부 유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90% 이상을 금전 배당을 해야 된다. 주식 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배웠던 MBS나 ABS에 투자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증권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고 또 나중에 개발 전문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금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로 했다. 그래서 자금의 회수가 더 유리하다. 원금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잘 나오는 게 자기관리와 종류다.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고조정이 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실체 회사로서 실체형, 실체 회사다. 그래서 상근 임직원을 둬야 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며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근데 위탁관리나 기업고정은 명목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특히 기업구조적 니츠는 IMF 때 부도난 회사를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더 특혜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관리보다는 더 위탁관리보다 더 특혜를 줘서 이 숫자가 아직 많고 얘는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럼 자기관리 니츠는 아직까지는 법인세 면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위탁관리는 얘는 배당을 90% 이상 하면 법인세 혜택이 있다. 면제에 대한 혜택이 없지만 혜택을 준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어디가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로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냐면 제 욕심을 좀 가지면 교재로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셔서 128페이지로 갈게요. 128. 그래서 원래는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권과 주식과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부채와 지분은 나누죠. 그래서 부채는 ABS와 MBS 같은 타인 자본 조달이고 부채 주식은 지분은 자기 자본 조달이다. 그래서 채권을 판 것은 밑에 채권의 이자 수익치고 주식은 배당이다. 그 다음에 채권은 항상 고정이자 확정이 돼서 변하지 않지만 배당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 자, 채권에 투자한 부채금융은 채권의 만기에 일시 상환하지만 주식은 상환하는 의무가 없다. 자, 채권은 당연히 경영에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얘는 참여할 수 있다. 자, 채권은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부채라는 자체 사채라든지 채권이 나오면 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채자 돌림이니까 물론 뭐 메자닌 금융이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시는 국채 지방채 그 다음에 주택저당 유동화 채권 MBS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채권 ABS가 이제 증권이지만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의 회사채 있죠. 그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든지 그래서 부채, 사채, 채권이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채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금융으로 보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또 저당은 남의 거죠. 저당이나 담보가 들어가도 다 부채로 봅니다. 근데 지분금융은 이제 오른쪽 밑에 주식,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그 다음 펀드, 주식이나 펀드가 나오면 다 지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출자증권. 자, 신디케이트라는 자체는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얘도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분에 참여하니까 얘도 지분금융이라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에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를 중점을 준다면 부동산 투자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 공모로 간다. IPO에서 기업 공개를 하고 현물 출자나 현금 출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간접 투자다. 업무형 같은 데 투자를 하고 MBS, ABS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이자 수익이 나오면 90% 이상 금정 배당을 해줘야 된다. 지분금융에 들어간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실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 다음에 이 시장은 1차와 2차 시장이 있다는 자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당에 유동하는 1차와 2차 HF의 업무는 장기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준다. 1차와 2차는 다르다. 1차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고 2차는 저당권이 유동화돼서 유동성이 높아지며 유동성 위험이 낮아지고 자금의 공급 시장입니다. 1차와 2차 대출 기간은 반드시 이 자기에 대한 이 저당 채권을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해서 원리금을 상환을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저당이 유동화되려면 이 저당 투자자인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50%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MBS와 ABS는 다 부채금융 증권에 들어간다. 이자 수를 먹겠죠, 투자자는. 그 다음에 1차 금리가 대출 금리가 MBS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채금융이라는 ABS와 MBS는 부채금융이고 니츠라는 자체의 부동산 투자는 지분금융이다. 이 지분은 내 거를 판매하기 때문에 주식이 제일 대표적인 펀드, 신디케이트 투자 모집형이죠. 그래서 리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지분을 팔기 때문에 지분증권이고, 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형으로서 가불병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형평성이 높게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또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황금성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관리는 실체형이고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는 면목형으로서 상근 임직원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있고요. 둘 다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면서 법인세 면제가 되면서 기업 구조가 더 많고 특례 조항이 있더라. 근데 얘는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채는 부채, 사채, 채권. 그래서 제가 사채나 채권이나 저당 담보 들어가면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매자닝 금융이 있습니다. 매자닝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를 합친 겁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우리가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채 찍으면 안 돼요. 그건 예외적인 것만 제가 해드리고, 부채라는 자체는 자,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가 들어가면 부채라는 걸 좀 암기하시면 어느 정도 부채와 지분을 좀 나눌 수 있어요. 지분이 이치를 빼고는 신디케이트나 나중에 배우실 조인트 벤처라든지 뭐 펀드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펀드도 들어가죠.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고 주식,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공모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 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지분이라는 거. 그래서 부채와 지분을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PF를 했었죠. 그래서 PF는 페이지 133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빌린 게 대표적인 소비금융이 되고, 리츠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개발금융에 들어갑니다. 신디케이트도 투자 모집도 개발금융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금융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지막으로 이 금융 파트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F라는 자체가 문제가 하나 나와요. 특히 이제 ABS가 PF ABS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ABS가 발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ABS가 그런 식으로 한번 나왔긴 했는데, 자, ABS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ABS는 부채 금융이라는 자체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S는 잘 안 나오고, 이제 PF가 그나마 이제 개발금융으로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는데, 비속으면서 제한적 속으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에 26개 때 출제가 됐죠. 그럼 이제 올해는 PF 자체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F 자체를 조금 강하게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제가
좀 정해서 나가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4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135페이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의 제목이에요. 비소구금융, 제한소구금융, 부예금융, 당사자의 위험 배분,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그래서 PF로 갈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얘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개발금융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개발업자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공급자금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수요자금융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가 이 SOC 사업에 투자하려고 처음 들어왔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인천공항을 예를 들었죠. 자, 인천공항 같은 SOC 사업. 자,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 장기 사업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물적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부동산에 물적 담보나 신용담보가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프로젝트 사업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제가 1순위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 금융지원단 뱅크. 자, 금융지원단은 산업은행 등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대주단이 성립이 되고 사업주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그래서 포스코가 시행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그냥 일반 기업은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정보를 공유하니까 정보의 차이가 없이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된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자, 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개발회사. 여기서 거의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해요. 사업주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윤만 먹는 거고요. 얘가 이제 그 프로젝트 회사가 보통 법률 쪽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자금 관리를 다 합니다. 자금 관리는 대주단이 한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단이 하지 차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주단이 한다. 차주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에 이 회사가 이제 자금에 지급 순서를 둬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원리금을 받아야 되니까 원리금부터 지급해라. 그 다음에 이 사업주한테 우리가 위험을 배분시키니까 시공사가 참여를 하잖아요.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잖아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하고 나중에 이유는 사업주의 이유는 나중에 지급해라. 그래서 공사비가 선지급, 이윤이 후지급이라는 게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여기가 제가 세 번째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요번에 26회 때도 나왔던 게 자, 소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담보대출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상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독립된 회사가 파산됐거나 도산되더라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 없죠. 왜? 부예금융이잖아요. 부채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아니란 얘기죠. 비소구금융입니다.
근데 100%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소구가 요구돼요. 요거 그대로 떴어요. 시험 문제 26회 때.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그 다 위험을 지닌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제한 소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소구가 되는 거죠. 근데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가서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금융보다 또 수수료가 또 높고 높은 금융 비용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고요. 자, 부의금융이라는 게 어떻어요? 부의금융은 장부의 금융이죠. 근데 이 장부라는 자체는 제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입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의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주의 장점이다. 그럼 포스코는 아파트를 질 수 있죠. 포스코가 A은행 가갖고 건축대부로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장부를 갖고 오라 그러죠.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사업주에 대한 장점은 얘가 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A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기존 차입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것은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이점이지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금융기관의 장점이다. 틀렸습니다. 사업주의 장점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PF도 시험 문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27회 때는 26회 때는 딱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그 나온 게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부동산 물적 담보, 신용 담보하면 안 됩니다. 사업성, 수익성을 담보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금융기관의 이점에서 자,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지원단의 장점에서 뭐가 좋냐?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배분시킬 수가 있으니까 더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지만은 일반 기업 금융보다 높은 금융 비용이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의금융이라는 장부의 금융은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장점이라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구가 아니라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소구다. 소구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비소구 금융이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 관리를 하죠. 자금 관리를 차주가 아니라 대주단, 금융지원단이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위탁 계정을 해서. 그래서 독립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 관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금융지원단이 키를 잡고 있죠. 그래서 지가 받아야 할 원리금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비 지급이 선지비고 이윤 지급이 후지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전체로 본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110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동산 금융은 그 어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쭉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주택금융이 주택소비금융과 지금 프로파이낸싱 같은 개발금융이라는 거를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넘겨보시면은 그 어때요? 오른쪽에 113페이지에 LTV와 DTI를 구성하셨죠. 그래서 LTV와 DTI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우리가 LTV와 DTI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LTV는 담보 인정 비율. 당신 집값이 얼마냐? 저요? 작년에 나왔던 게 저 3억이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60%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1억 8천이 대출 가능 금액이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DTI는 어떻게 돼요? 당신 소득이 얼마죠? 자, 소득이 저 1억이요. 그래요? 그러면 40%까지 제가 갚을 수 있게끔 해주겠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2,000이니까 5천만 원이 만약 소득이다. 40%는 2천이거든요. 그럼 2천만 원이 원리금이고 저당상수를 0.1로 넣었어요. 나누게 되니까 2억이 나오죠. 그건 LTV가 1억 8천, DTI가 2억이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죠. 1억 8천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LTV와 DTI를 봤을 때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걸 꼭 주의 있게 보시고, LTV가 먼저예요. LTV가 나오면 LTV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선택하라는 거.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정이자죠. 그래서 밑에 이 저자분이 해놓은 게 명목금리라는 건 뭐예요? 실질금리에다가 이염의 대가, 예상인플레를 더한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대출기간에 대한 저당 위험 요인은 차입자가 채무행은 차입자가 하고 채무행 위험은 대출기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 그다음에 금리 변동, 이자율 변동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아까 제가 할 때 대출 약정금리보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가 높아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꼬셔서 잔고를 할인한다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한 금리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116페이지 가시면 조기상환 위험이 별표 쳐놓으세요. 3번에. 그래서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대출자 위험에서는요. 조기상환 위험은 26회 때 나왔지만 대출 약정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입니다. 그럼 대출 약정이자가 높으니까 만기 전 변제 조기상환 위험을 합니다. 그러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펠런티를 가하죠. 그래도 주판을 튕겨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기상환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조기상환을 해버려요.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차입자한테 높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조기상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기 때까지 기간 동안 또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죠.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당권을 유동화를 안 시켰어요. 그럼 예치한 금액은 단기고 빌려준 건 장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흐르지를 못하죠.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또 금리도 많이 받겠죠. 유동성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동화가 되게 되면 밑에도 있지만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 감소한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했을 때 고정금리가 더 초기에 높은 게 예상인플레 대출자가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동으로 넘기는 게 차입자 넘기는 게 변동이죠. 그래서 보통 고정금리보다는 변동이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에 인플레 방지하는데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은 밑에 118페이지의 기준금리 지표 가상금리 중에서 CD금리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인데 바뀌는 것은 가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뀐다. 그래서 25회 때 코픽스가 대출금리로 나왔었어요. 잘못 나왔죠.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내년에 27회 때 나온다면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서 계약 기간과 계약이 지난 데까지 고정이 돼 있고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걸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가시면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있죠.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에서 제가 계산 방식을 지금 첫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계산 방식을 원금과 원리금, 특히 원리금은 저당상수를 이용한다는 거, 두 가지를 봤을 때 둘 다 이자는 감소하는 건 똑같은데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체감식으로 들어가고, 원리금은 이자는 줄지만 원금은 늘어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은 초기에 이자 지급이 더 비중이 크다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금과 원리금을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항상. 체증식은 점증식으로서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사회초년생 신용보호가 더 유리하고, 원금 체감식은 소득이 감소될 은퇴 예정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원금이 많고 원리금, 최증식, 남아있는 것은 최증식, 원리금, 원금. 원금이 제일 중도상환시 적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126페이지에 가시면 이 저자분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이니까 126페이지에 이 저자분이 책을 2장으로 적어 놓으신 이유는 증권론입니다. 증권이 ABS와 MBS에 대한 부채증권의 증권이 있고 리츠라는 지분증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MBS와 ABS는 부채증권이고 리츠는 지분증권이다. 그러면서 개발금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공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128페이지 가시면 채권과 주식에서 제가 부채는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나오면 부채를 찍고요. 주식, 리츠, 신디케이트, 펀드, 증자 나오면 지분증권 찍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중요하죠. 저당 유동화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자금이 대출 저당권 설정되는 시장이고 2차가 자금을 공급하는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이며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MBS를 발행한 HF의 업무가 MBS 발행하고 장기 모금자료론을 대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해주고 주택연금 지급 보증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의 차입자와 2차 당시장은 상관이 없고요. 금리는 1차 금리가 높아야 되며 2차의 저당 투자는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보시고 1차와 2차 저당 시장은 이 저당 채권을 반드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도 한다. 원리금을 또 상환받아서 그 이익을 또 챙긴다라는 거 그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당 유동화 1차, 2차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담보대출이 아니라 목적담보의 사업성의 담보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는 금융지원단의 이점이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분산시키다 보니까 상황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만 높은 금융과 수수료를 먹을 수 있고 근데 부의금융이라는 건 사업주의 이점이지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소구며 제한적 소구고 자금관리는 대주단위 하면서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하면서 자금의 지급 순서를 원리금, 공사비, 이윤지급. 자, 부의금융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이점이니까 채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를 이제 이분이 구성하셨죠. 137페이지.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지분금융이라는 지분증권이고 자 이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금의 회수가 되고 빨리 황금성이 높아지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지 부동산 신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설립자본금 꼭 주의하시기 보시고요. 최저자본금.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가 실제 하기 때문에 본점,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지점이 있으며 상근 임직원도 있고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존속기간 영속적이며 우리가 임직원 상근하며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리츠는 명목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고 특히 기업구정은 우리가 이 자기관리보다는 특혜가 좀 많죠. 그래서 여러가지 일반의 주식 공개를 모집하지만 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없고 기업구정은 그 다음 배당 의무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적용받지 않고 명목회사로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있다. 그래서 기업구정이 자기관리보다 더 많더라. 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를 하는 회사고 투자자문회는 자문회사를 하는 이 두 가지가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 리츠 회사는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이익 배당은 100분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금전 배당, 현금을 배당해서 사내에 유보를 하지 않고 성장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넘기시면은 개방형보다 우리나라는 폐쇄형이다. 폐쇄형이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니까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는 황금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리츠의 효과. 소액 투자자도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츠란 골든라인 리츠가 주시장에서 우리가 주당 15,000원 정도 한다면 3만원만 있어도 500억짜리 빌딩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배당소득이라든지
가격 상승 후 자본이 수익, 주식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